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의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인용 결정 후에 첫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을 향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들 정리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합니다. 말을 막으려고 합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각하가 방귀를 뀌는 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심기경소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당연히 그 자유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글을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당연히 자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범주를 넘어서 당한 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2022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대구 시민들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굉장히 울분을 토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 이준석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한 7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시점에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노래 제목이 하나 떠오릅니다. 가수 허각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거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뉴스가 사실 지난주부터는 방송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비중이 줄어가는 걸 제가 체감하고 있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민의힘 전국위의 이 당원 개정과 관련된 의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여론전을 통해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분석하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윤석열 정부나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자신의 정치적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미 방향타를 확실하게 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정치인들마저도 지금 이 전 대표는 자기 자신만 옳다는 아집에 빠져서 정부 실패에 배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비판을 강도 높게 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 이 흰남노라는 초거대 태풍이 몰려오는 상황, 모든 정부 당국자들이 민망이복 챙겨 입고 태풍 대비 태세에 들어간 이 상황에서 그 하루 앞두고 저런 기자회견을 대구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구라는 장소도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다녀갔고요. 자유라는 단어를 저렇게 많이 언급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대단히 의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이 대통령과 대비되는 존재로 좀 반윤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매우 강하게 읽힌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과연 저러한 기자회견이 국민적 관심은 일시적으로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계속 정치를 해나가야 하는 동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다른 정치인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 이제는 좀 너무 많이 선을 넘은 것 같다. 해도 너무한 것 같다라는 어떤 판단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일시적 관심을 계속 얻으면서 정치적 동력이나 정치적 생명력을 계속해서 소진해 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한 두 가지가 좀 인상 깊었는데 하나는 추가 징계에 대해서 되게 무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은 꽤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은 단지 표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윤리위 징계를 검토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다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비판하는 과정에 예. 표현이 좀 과도했다고 해서 그걸 윤리 징계로 바로 가는 것이 저는 되게 다른 논란을 좀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또 근데 양도구육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해서 네, 여기에 있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준석 예. 대표가 그것을 좀 짚은 게 있고요. 근데 좀 반대로 이 국면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권위적인 모습으로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실제로 이것이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뭘 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대방에 섰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신이 어떤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건 좀 무리스럽다고 봤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사법부의 결정을 또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준석 대표의 어떤 표현이나 뭐 징계 여부와 별개로 좀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징계 이제 이유가 된 표현, 양두구육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도 보면은 죽비를 들어야 한다, 뭐 탄핵 정국보다 더 위험하다, 자유를 침해하는 건 월권이다, 뭐 각하 방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거든요. 이런 내용들 당내 좀 이준석 대표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판적인 또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현역 국회의원 중에선 떠오르는 이름이 뭐 허은하 의원, 김웅 의원 정도인 것 같고요. 사실 원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모두가 부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준석 바람, 이준석 돌풍이 일어났을 때 이준석 전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그가 윤핵관이라 비판하는 중진 의원들 다수가 이 전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뭐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자 이 전 대표가 얼싸안고 있는 그런 사진 등이 외부에 공개가 되어서 보도도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비유라고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준석식 정치가 대선을 거치고 지선을 걸치고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점점 이 전 대표 주위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함께하고 지지했던 분들도 떠나가고 대척점에 서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조금만 의견이 충돌해도 SNS 등을 통해서 정말 같이단끼리 할 수 없는, 민주당한테도 저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도의 어떤 수위로 맹폭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 전 대표가 그런 비난을 하면 소위 온라인의 강성 팬덤이 달려붙어서 악플을 막 달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전투나 논쟁에서는 이 전 대표가 계속 이기는 것 같아도 당내 우군들이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군이 적군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정치에 대한 결론이 최근 의총이나 전국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전부 다 이 전 대표에게 좀 불리한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이거든요. 이걸 단지 저 국회의원들이 구태라서 그리고 대통령의 초기 권력 때문에 다들 무서워서라고 생각한다면 저 기자회견에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 대표도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내가 1년 동안 당대표로 정치를 하고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겼는데 내 곁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가. 의총의 절대 다수와 우리 당을 대표하는 전국위원회 과반 이상이 항상 나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나라는 이 반성에서부터 정치적 성찰이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구 기자회견 메시지를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전부 다 또 남 탓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자회견이 당장 오늘 정도는 뉴스에 오르겠죠. 하지만 오늘 오후만 돼도 흰남노 대응한다고 이 기자회견이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대구 지역의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시의원, 도의원들,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겠죠. 이게 결국 악순환이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사장님은 기자회견 쭉 보시면서 공감되거나 와닿는 내용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요,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과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 이전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거나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동정론이라는 것도 존재했죠. 좀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할 수도 있겠다, 안타깝다. 그런데 그 이후 여론전을 펼쳐나가는 어떤 이 태도라던가 메시지를 보게 되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윤핵관 타령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쏙 빠져 있어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합니다. 저도 한 2주 전에 기자회견 했었고요. 하지만 거의 모든 정치적 기자회견에서 예.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한 문단이라도 들어가는 게 그래도 정치적인 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점에서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렸다는 것이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비판한 것, 그게 아마 대다수 당원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당원 당규 줄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을 하는 것이라서 이건 좀 별개로 좀 분리를 해서 봐야 한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서 반해서 이제 비대위가 이렇게 추진되는 그 부분, 반헌법적이다라고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존중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도 거부하면서 의총 열어서 검찰 조사도 안 받겠다고 하는 정당에서 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을 얼마나 이렇게 떠받드시는지 참 의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원 판결 존중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네. 가처분 인용이 나왔는데 주호영 위원장이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출근 계속하고 회의 주재하고 이러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거죠. 철저하게 법원에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지만 그 판결 내용을 존중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있죠. 당대표실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고위 당정대 회의에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빠졌어요. 예. 다만 이게 1심이나 3심 판결도 아닌 일종의 가처분 판결, 임시적인 판결인 것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걸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서 정당의 모든 정치 활동을 다 금지해야 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을 법원 판결 무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반론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그 지금 장해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그리고 그 법원 판결이 다소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의 내용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는 거고 그 내용의 핵심은 비상 상황을 현재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일부러 혹은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것 역시 비슷한 수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상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비상 상황임을 규정할 수 있는 당원 당규 개정을 해서 비대위의 근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호응받을 수 있을지 역시나 이준석 몰아내기로밖에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되려 예. 원래 선출된 지도부를 보완하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지금의 어떤 비대위 전환이 더 명분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비대위로만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가처분 신청 3차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를 오늘 개정하고 비대위 출범을 위한 비대위원장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비대위원장은 오늘 발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8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할 것이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는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유력하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을 느껴서 시점을 늦춘 걸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바꿀 이유가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실책이나 정치적 가오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건 아니잖아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 때문인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개정된 당원에 의거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때 그때 8일 날 새 비대위원장 발표해도 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하게 되고 그 이전에 비대위원과 비대위,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 판결받았던 좀 편의상 1차 비대위는 해산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이 비대위원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은 이미 판결을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1차 비대위가 해산된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달라지면 네, 말씀하시는 뭐 인원이 달라지지 않아도요. 그리고 똑같은 인원이 비대위원으로 재선임된다 하여도 당원의 근거에서 8일에 새로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면 그건 이제 이 새롭게 개정된 당원에 근거한 2차 비대위가 되는 겁니다. 뭐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전국위 소집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 것처럼 2차 비대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예. 다만 지난번 이 가처분 인용 판결을 보게 되면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 당원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주요한 인용의 근거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 상황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법원이 개입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 해당 판사가 직접 이 집권 여당을 좌우하면서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될 여지가 다분해서요. 법원이 추가적인 2차 비대위에 대해서는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예. 설령 의외의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계속 이기는 게 결국 정치적으로 이기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바른미래당에서 정치할 때 당시 대표였던 손학규 전 대표를 향해서 그 세력들이 막 가처분 신청도 엄청 많이 하고 당대표 내려오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결국 법적으로는 손 전 대표가 다 이겼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동력이 새로 생겼던 것은 결코 아니죠. 이 전 대표가 본인의 소속 정당을 향해서 법적인 이 송사를 남발하는 게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나 동력에 결코 도움이 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로 다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공감이 되는데요. 예. 인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을 좀 이렇게 수렴하고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인적으로 그대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가처분 신청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끊임없는 가처분의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탈출구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문자가 되게 핵심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당은 마치 예전에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거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몇몇이 있을 뿐이죠. 아, 예전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네, 근데 예. 이제 당이 지지를 얻는다고 하는 건 하나의 방법으로 늘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 예. 방법이 그것이 다 총합으로 모여져서 지지율을 올려냈던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어디에 있는가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일단 국민의힘에 좋을까 싶고 그것이 아닌 정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인 것 같은데 되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하는 표현이 좀 부적절했다. 라고 조금만 말만 해줘도 누군가 좀 권위 있는 누군가가 그러면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저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법리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겠죠. 예. 누구도 여기에서 지면 정말로 정치적으로도 지는 느낌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뾰족한 해법은 떠오르지 않고 국민의힘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일 것 같은데 일단 가처분 심리 14일에 나오고 그때 국민의힘이 해놓은 이의 신청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 경찰 이제 뭐 소환도 임박한 상황에서 뭐 몇몇 변수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14일에 신문하게 될 다른 가처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비대위원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줄줄이 인용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2차 비대위가 뜬 이유니까요. 인원 구성이 달라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14일에 다루는 재판 중에서 오늘 열리는 전국이 그렇죠. 의결에 대한 중지 가처분. 이거 하나가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가처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 이게 인용이 된다면 오늘 전국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헌 개정과 관련된 의결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14일에 좀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뭐 경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소환 거부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인 의견을 자꾸 보태는 게 별로 좋은 이 관습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잣대에서 수사나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의견에 맞춰서 순리대로 뭐 진행이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고 다만 누가 되었건 그게 169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되었건 또는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가 되었건 수사받지 않을 권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가처분 심리 결과 뭐 한 건만 인용이 된다고 해도 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혼란스러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전국이 의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전국이 의결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근데 앞서서도 가처분이 인용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인용이 되면서 네. 더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럼 네. 이번에는
만에 하나라도 인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1차 가처분 인용이 정말 의외의 결정이었는데요. 대다수의 법조 기자나 전문가들이 이거 인용될 걸 예상하지 전혀 못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지원단이 소위 말하는 예습을 한 셈 아니겠습니까? 예, 복습이라고 준비는 하고 표현해야 있다고 될까요? 합니까? 뭐 이를테면 이번에는 인용되지 않게끔 법적인 허점을 메우기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 등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만약에 글쎄요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국이 의결 등이나 2차 비대위에 대해서도 인용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 처음 1차 인용 시기에는 사실 플랜 B에 대한 준비가 좀 빨리 안 돼 있어서 약간 예. 우왕좌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놓고 바로 당 지도부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좀 혼란스러운 당심이나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그런 메시지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걸 우리가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게 되는 셈이니까 정치적으로 별로 좋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준비는 하되 정말 더 철저하게 당원 개정을 준비해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없애겠다. 이 준비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다고 봐야겠죠. 예. 이번에 주제를 바꿔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소환을 통보했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입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입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의원총회에 있는데 그 전에 접수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결정, 아무래도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상황들, 그에 대한 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장희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이제 수사받지 않을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견지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 전후쯤에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어떤 발언을 했던 게 지금 녹취가 있다는 지금 정황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 내용을 보지 못해서 거칠게 이야기 드리는 정도인데, 근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정말로 그 시점상 되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수사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좀 대통령이요. 네, 근데 예. 좀 다른 면에서는 아직 그 녹취와 관련된 여러 정황들이 조금 더 밝혀진 다음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거나 혹은 아니면 고발을 하거나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의혹이 있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흔드는 모양새는 민주당이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쨌건 지금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비판하면서 이 국정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공수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으로 정정했다는 소식 짚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소환 출석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 날 걸로 보세요? 결론을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것이 이제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에 잘 응하지 않고 있었다면 출석 요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3건과 관련된 지금 조사가 있는데 2건은 서면 의견을 이미 제출했고 한 건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태가 아닐 뿐더러 지금 백현동과 관련돼서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녹취나 영상 기록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불러서 해야 될 조사라고 하는 주장이 좀 근거가 좀 빈약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당대표를 추석 전에 불러서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 수사라고 이해되게 된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안 그래도 공정하게 수사한다기보다 보복 수사를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있는 상태인데 이 건으로 되려 더 역풍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고 오늘 민주당이 어떤 결론 낼 거라고 보세요? 제가 UFC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예. 격투기 선수들이 겁에 질리고 패닉에 빠지면요. 마구잡이로 막 주먹을 휘둘러요. 그러다가 지쳐서 그냥 헥헥거리면서 쓰러지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나 아마도 확률이 되게 높은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에 좀 공포에 질린 것 같다. 그래서 패닉에 빠져서 막무가내로 뭐 대통령 고발이라는 그런 무리수까지 막 던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비유를 좀 무리수다.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예. 같고요. 이 3가지 혐의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에 포함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보는 아킬레스건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을 했다는 국회에서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어떤 처벌 수위까지도 이재명 의원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말을 하면서 명시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공문이나 관계자 발언 중에서 직무유기 운운하는 내용이 없다면 이건 소위 이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예.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의원직도 상실이 되게 되고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지원받았던 공직선거 보조금 400억 이상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그렇다고 대통령 고발이라는 무리수 두기보다는 사법적 절차, 대응, 그 쌍방울하는 변호사 참 좋은 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 가지고 사법적 대응하는데 준비하는 게 지금 이재명 의원이나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싶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고발까지 나온 것은 네. 소위 김건희 여사와 이 주식 전문가의 통화 녹취록 때문인 건데요. 예. 세상에 위탁 매매와 1인 매매하면서 이 증권거래 전문가와 이 재산을 일정 부분 맡긴 사람이 전화하는 건 너무나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어떤 주가 조작을 이게 녹음될 게 뻔한 공식적인 이 결제 확인 전화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합니까? 이건 제 주변에 많은 증권가 사람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 주식 거래 한 번만 해봤으면 민주당이 이런 주장 못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령 고발을 한들 뭘 한들 금방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이제 오늘 허위사실 의총에서는 공표이니까 네.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이제 대선 당시에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김건희 여사가 공표가 이제 연락을 하지 않았었다 어떤 시점 이후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통화가 오갔던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단순한 이제 주식 거래를 위한 일종의 확인 절차인 것이지 이 해당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여기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됐다는 어떤 식으로 뭔가 이 뉴스를 퍼뜨리고 이걸 보통 주가 조작이라는 건 해당 회사의 실적이 부풀려지게 뉴스를 내거나 또는 해당 회사의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아 보이게 부정적인 뉴스를 낸 다음에 싸게 주식을 취득하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어떤 위탁매매 관련된 통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제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예. 당연히 검찰 나가지 말라고 통보할 겁니다. 지금 이 검찰과의 어떤 대결 프레임으로 사법적 리스크를 모면해 보려고 할 텐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수사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고 재판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 대법원에서는 이상하게 이 대장동의 주범인 김만배 씨와 자주 만났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권순일 대법관도 없고 김만배 씨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주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 언론에 따르면 본인과 관련한 특검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테니까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하자
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속도전을 벌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좀 되게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랑 경찰이 되게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양측 다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전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수사 자체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요청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것도 특검을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되는데, 제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이 정부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일단 그 정당 간의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올려서 해결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과 야당이 이것으로 싸우게 되면 사실 거기 예를 들면 시민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또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물가가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고 금리도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과는 다른 경제 국면을 겪고 있고, 여기에는 되게 세밀한 어떤 문제들이 막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캐치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수사 정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 자체가 좀 우려스럽고, 양측 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모여진 상태에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지도부가 전면에 내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검 법안 국회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겠다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주장하는 것, 그만큼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민주당은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준석 전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이 전략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수사가 예고되어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9월 9일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 여부를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객관적인 증거나 현재 어떤 진행 상황, 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보게 되면 9월 9일 이전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럴 때 이건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프레임으로 이걸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프레임을 가동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고발이었다면 대선 끝나고 바로 고발 절차에 들어갔어야죠. 9월 9일이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 만료 기일입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한 4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4일 남겨두고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을 고발하는 거 진짜 기소해달라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기소 못할 걸 알고 봐라,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고 왜 이재명 대표만 기소하느냐 하는 그러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계속 정치적인 행위를 반복해 나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사기관이 물론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래도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는 게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과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맡고 있을 때 1년 6개월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 전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기소 문서인 공소장에, 다른 사람들의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실명을 한 번도 기재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친문 중앙지검장들과 친문 법무부 장관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라 해도 예. 정말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기소 못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전념하는 것이 이걸 정치적 프레임화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결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1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이재명 대표 소환이 결정된 다음에 열리는 청문회다 보니까 거센 공세가 예상됩니다.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한 게 좀 계속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석 요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워낙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깝다고 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가까운 사람들로만 포진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정하지 못할 수 있겠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년 넘게 몸담았던 곳이라면 그 연결고리가 또 없을래야 또 없기도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서요. 그러니까 되려 이제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인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일단은 그 이제 후보자 이제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뭐 임명 자체야 강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잘 드러내는 청문회 정도로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정성, 그 검찰의 독립성 이 부분, 중립성 강화에도 이원석 후보자 역시 힘쓰겠다, 국민 신뢰에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그 적격성을 심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도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좀 주목하면서 시청자분들이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청문회 당일까지요. 이원석 후보자 개인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이슈가 별로 뉴스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민주당이 열심히 조사해 봤지만 자료도 받았지만 도덕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는 후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문회에서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우리 국민들이 대강 예상하실 것 같아요. 뭐 박범계 의원이나 또는 철험의 소속의 민주당의 쟁쟁한 초선 의원들이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왜 이재명 수사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현수 후보자는 그냥 원론적으로 답하겠죠.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거 수사 어떻게 됩니다라고 청문회에서 말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하겠습니다라는 말 말고는 사실 다른 대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 계속 소리치고 그러다가 뭐 이게 의결될 것 같으면 간사가 항의해서 청문회 좀 정회했다가 밖에 나가고 이현석 후보자 이제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 유지하겠다고 대답하다가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겠죠? 그럼 뭐 임명될 겁니다. 이런 장면들 많이 봤잖아요. 그 이상의 뭔가 핵심적인 한 방을 과연 민주당이 들고 나올지가 관건인데 지금 권인숙 의원이 이원석 후보자에게 골프장 회원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원석 후보자 답변을 보면 자신은 평생 골프를 친 적이 없기 때문에 회원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골프를 치는지 안 치는지조차 기본적인 조사를 못하고 자료를 막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련의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준비한 한 방이 이번에도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총무비서관 성비 문제 2번이나 있었는데 강행했고요. 공직기관 비서관 조작된 증거로 재판을 이끌어서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로남불 인사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관은 청문회 거치는 자리는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기록 세운 게 장관급 인사 청문회 의결받지 않고 임명한 게 한 30명 좀 넘거든요. 아직 그 기록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일기 내각에서 벌써 5명의 장관급 인사가 낭바했는데 이것도 꽤 기록적인 걸로 예. 알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기록은 서로 따라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